모든 것은 한 남자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자신이 마법사라고 외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친구와 놀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그가 물리칠 마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지팡이를 휘두르며 어린 소녀는 자신의 큰 공격을 준비합니다. 망설임 없이 소녀는 막대기로 친구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녀는 진짜로 맞았다며 불평하지만 소녀는 마법사는 마술을 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자기도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소녀는 거절하고 한 노인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라부스라는 노인이 아이들이 아침부터 활기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아이는 그에게 다가가 마법사가 되는 방법을 묻지만 노인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사가 인류의 정점이며 타고난 힘으로 사회를 지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법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한 젊은이가 그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묻고 노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 순간 남자는 이 지역에 마수가 나타났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노인 라부스는 소문을 확인해 주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립니다. 노인은 그림자에 덮인 거대한 표범이 마을 입구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촌장님이 마법사를 데리러 도시에 갔다고 말하며 딸을 진정시킵니다. 그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은 마수가 제압될 것이라 믿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에게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노인 역시 마법사 없이는 마술을 상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아까 그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소식을 아는지 묻고 노인은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 소년에 대해 묻지만 노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저기 언덕 위에 그 소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면은 풀밭에 누워있는 투린이라는 이름의 양치기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쉬면서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 젊은이는 자신의 삶이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불평합니다. 젊은이는 매일 똑같은 풍경을 보는 것과 아무런 새로운 일 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양치기는 이대로 가다간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심한 녀석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는 생각에서 깨어납니다. 양치기가 벌써부터 게으름을 피운다고 불평하는 노인 라부스였지만 젊은이는 그저 노인의 그림자가 자신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투덜거립니다. 노인은 그를 무례하다고 부르며 과거의 일로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노인이 자신의 양떼를 빼앗으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산을 마을과 나눌 만큼 관대하지 않습니다. 투라는 노인에게 본론부터 말하라고 하고 남자는 소년의 대담함에 짜증이 나지만 양치기는 그저 진지하고 반항적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마수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젊은이는 놀라서 일어섭니다. 노인은 집채만 한 표범이라고 설명하며 그에게 바로 경고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라부스는 양치기가 그 소식에 조금도 겁먹은 기색이 없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용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노인은 걱정되어서 그곳에 갔다고 말하지만 양치기는 그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양치기는 그가 자신은 걱정하지 않고 양들만 걱정한다고 비난하고 이에 노인은 격분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할 말이 끝났으면 떠나라고 노인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가 썩을 지경이라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노인은 떠나고 주인공은 자신의 양 중 한 마리를 쓰다듬습니다. 혼자 남은 젊은 양치기는 나타난 마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수는 만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법사의 동물 버전과 같다고 설명됩니다. 드디어 마법사를 직접 보게 된다니 그는 마을에 마법사가 온다는 사실에 들뜹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 촌장이 부른 것이니 대단한 마법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마법사를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강할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양치기는 공기 중에서 그의 주의를 끄는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젊은이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늘을 보며 그는 떠다니는 그 냄새가 피냄새라고 결론 내립니다. 해질녘 젊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숲을 통해 그 냄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흔적을 따라 흙길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양치기는 숲을 헤쳐나가며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앞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잔인하게 공격당한 라부스와 다른 마을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젊은이는 냄새의 근원지가 라부스 자신일 줄은 몰랐다며 한탄합니다. 현장을 분석하며 양치기는 보통의 야생동물이 그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마수의 소행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갑자기 양치기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거대한 발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외모를 가진 거대하고 어두운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수는 젊은 양치기 앞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순간 장면은 아까 그 어린 소년이 이 마수들의 힘에 대해 묻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어른들은 그들 중 하나를 상대로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들은 말에 걱정이 된 소년은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진정시키며 촌장님이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마법사를 데리러 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은 마법사가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남자는 마법사들이 마법의 힘을 타고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확인해줍니다. 그는 그들이 단 한마디 말로 마수를 물리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양치기는 두려움의 기색 하나 없이 그 생물과 마주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저 쓰러져라라고 말하고 마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가격당합니다. 괴물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젊은이의 몸은 강렬한 붉은 힘의 기운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첫 번째 계획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마수는 포효하며 양치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고 거대한 생물을 향해 멈추라고 소리칠 뿐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괴물의 몸은 신비한 힘에 의해 완전히 베어집니다. 젊은이는 원하더라도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놀랍니다. 그 생물은 밝게 빛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앞에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맹렬한 포효와 함께 괴물은 자신이 패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수는 돌진하고 양치기는 맞지 않기 위해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고 그는 전투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땅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손에 꽉 쥡니다. 그는 양치기는 양치기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싸움을 위해 새총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이 또 다른 공격을 위해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젊은이는 돌에 마법을 걸어 더 강해지라고 명령합니다. 마법이 부여된 투사체로 그는 새총을 돌리며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목표물에 완전히 집중하자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양치기는 또한 돌에게 더 빨라지라고 명령하며 더 큰 힘으로 새총을 돌립니다. 그는 땅에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온몸을 사용해 던지는 힘을 보탭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돌에게 적을 꿰뚫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작은 돌은 푸른 에너지를 내뿜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사됩니다. 마법의 투사체는 괴물의 머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피할 틈도 없이 그 생물은 정확한 공격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충격과 함께 커다란 붉은 안개가 숲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돌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수의 머리를 꿰뚫고 계속 나아갑니다. 머리가 꿰뚫린 거대한 생물은 마침내 패배하여 땅에 쓰러집니다. 장면이 약간 되감기며 마지막 공격을 위해 양치기를 향해 돌진하는 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젊은이는 이미 반격을 위해 조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은 땅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생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목표는 머리였고 투사체는 정통으로 명중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수를 마친 물체는 손쉽게 관통하며 궤도를 따라 계속 나아갑니다. 주인공은 가만히 서 있고 등 뒤로 마수의 생명 없는 몸뚱이가 쓰러집니다. 그는 마수에게 이 힘을 써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절벽 아래로 던져버릴까 생각합니다. 화가 난 그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그의 눈이 클로즈업되면서 그가 사실은 마법사라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회상이 시작되고 청년은 8년 전에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10살 때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집안의 물건들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신이 난 소년은 어머니를 불러 장작이 날아다닌다고 보여주곤 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한 불과 바람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곤 했고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만두라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가 화를 낸 것은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어린 투리는 장작을 집어드는 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냐고 물었고 그가 그렇다고 하자 다시는 그 힘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 힘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소년이 왜냐고 묻자 그녀는 귀족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줍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청년은 어머니가 해준 말을 잘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귀족이 인류를 구한 영웅의 후손이며 기사는 그들로부터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해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한다며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귀족과 기사는 마법사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청년의 힘이 기사였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아들에게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양치기는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창밖을 보며 그는 이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힘을 드러낼 생각이 없으며 산에서 내려가거나 고립된 삶을 버릴 계획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청년은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외치고 나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리둥절한 양치기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문을 엽니다. 밖에는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환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품을 하며 주인공은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가 라부스의 목숨을 끊었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그를 거칠게 붙잡고 뻔뻔한 놈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청년이 불쌍한 노인을 마술을 유인하는 미끼로 썼다며 맹렬히 소리칩니다. 긴장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는 옷을 꽉 잡힌 채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이로써 청년은 이 무리가 이 모든 난장판에 대해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이 비겁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전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남자는 몹시 화를 내며 증오에 가득 차 주인공의 이름을 외치며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소녀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주먹을 피합니다. 피하면서 청년은 마법이 성가신 상황을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공격자에게 깔끔한 일격을 날리며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그는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면 만화를 대가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청년은 상대에게 땅에 쓰러지라고 간단한 명령을 속삭입니다. 공격자는 스스로 발이 걸려 풀밭에 얼굴을 받고 넘어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는 다른 사람들이 헛되이 그를 때리려 하는 동안 침착하게 걷습니다. 그는 숨겨진 힘으로 원치 않는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청년은 나무 막대기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든 힘껏 때립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며 주인공은 싸움을 지배하고 재빠른 일격으로 또 다른 마을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 감히 침입한 무례한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매질을 가합니다. 갑자기 주인공과 부딪힌 후 그들의 농기구 자루가 공중에서 부러집니다. 그 결과 무리 전체가 잔디바드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청년이 회상하는 동안 그는 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마법사는 쓰러진 남자를 보며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비밀을 숨기며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그 모든 에너지를 라부스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 쓰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나타나고 그도 싸우러 왔냐고 묻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냥 그를 보러 왔다고 말하자 양치기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바보들을 데려가라고 말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청년은 마을에 가는 것이 골치 아플 것이고 그들이 이걸 이용해 가격을 흥정하려 들겠지만 신경 쓰지 않고 만약 그들이 무슨 짓을 하면 다시 두들겨 패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바탕 두들겨 팬 것이 한동안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만큼 충분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양치기는 그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크 소리는 크고 단호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장난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가 난 청년은 누가 다치고 싶냐고 소리치며 문을 엽니다. 그의 앞에는 수염이 있고 여행자 옷차림을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를 빤히 쳐다봅니다. 낯선 남자는 사과하며 잠시 머물러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가 여행 중이라는 말에 주인공은 놀라고 여행이라는 단어가 잠시 그의 머릿속에 맴돕니다. 청년은 방금 불쾌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말투가 거칠었다며 사과합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예에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투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남자가 검을 차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이런 시골 지역에서 검사를 보는 것이 신기하다며 그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문 앞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분석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양치기는 만약 남자가 여관을 찾는다면 장소를 잘못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으로 바뀌며 그가 남자를 식사에 초대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낯선 이를 안으로 초대하며 대접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여행자는 음식에 놀라고 청년이 외부인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이에 청년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언덕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검사는 나무잔으로 술을 마시며 그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양치기도 조용히 술을 즐깁니다. 갑자기 방문객이 청년의 자세와 예절을 칭찬합니다. 그는 평생 양치기였던 사람치고는 예의가 매우 바르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어머니가 가르쳐주셨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그녀가 훌륭한 청년을 키워냈고 지금은 좋은 곳에서 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감사하며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외딴 곳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그는 의뢰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의뢰는 이 지역에 나타난 표범 형태의 마술을 처리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생물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양치기는 그가 촌장이 데리러 간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고 남자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이제 마법사는 질문을 하나 해도 되냐고 묻고 청년은 그러라고 허락합니다. 그는 근처에서 마수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양치기의 태도인데 이것이 그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촌장이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지만 청년은 완전히 평온합니다. 그는 만약 그 생물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청년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침내 마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두렵지 않냐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회상이 돌아오고 청년은 어머니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물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어린 투라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사란 양치기가 양떼를 위해 기르는 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처럼 대우받을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팔리거나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들에게 그런 미래를 원치 않는다며 계속 자신과 함께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중요한 경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녀는 만약 다른 마법사가 알게 되면 그들은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는 도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체를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영원히 침묵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양치기는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음을 깨닫는다. 방문객이 질문을 계속하자 청년의 눈은 힘의 황금비드로 빛난다.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검객은 잠시 조용히 그를 관찰하지만 마법사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그 표정 때문에 청년이 자신의 농담을 망쳤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무슨 농담이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사과하며 자신은 유머 감각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마법사는 마법사의 농담을 처음 들어보는 것이니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 순간 방문객은 서로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민다. 그는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한다. 청년은 자신을 18세 양치기 칠한이라고 소개하며 남자의 손을 잡는다. 방문객이 도착한 이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다. 마법사는 자신이 75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양치기는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방문객은 마법사는 천천히 늙는다고 설명하고 청년은 어떻게 방랑자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는 60년간 아라비안 가문을 섬겼고 이제 남은 여생은 그저 여행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마법사는 그 생각이 꽤 낭만적이라고 여기고 청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준비를 한다. 양치기도 미소로 화답하며 노인이 할 말에 호기심을 보인다. 그러자 방문객 역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둘 사이에 매우 다정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청년은 이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들이 알아차렸을 땐 밖은 거의 날이 새고 있었다.
놀란 마법사는 밤이 지나는 줄도 몰랐다며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불금으로 은화를 탁자 위에 남기며 가장 순수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청년은 그것을 받고 사냥의 행운을 빌어주지만 남자는 작별 인사처럼 말하지 말라고 한다. 여행자는 언젠가 공짜밥을 얻어먹으러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농담까지 한다. 다음날 양치기는 평소처럼 양들을 언덕으로 데려가 풀을 뜯게 한다. 양들은 들판에서 화창한 날을 즐기며 평화롭게 풀을 뜯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그러자 청년은 모든 양떼에게 모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 부름을 듣자 양 한 마리가 풀을 뜯다 말고 즉시 주인의 방향을 쳐다본다. 양떼 전체가 순순히 목초지 한가운데에 있는 젊은 양치기 주위로 모여든다. 그는 다른 마법사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으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양을 쓰다듬으며 그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평온함과 즐거움을 떠올린다. 청년은 자신이 만난 모든 어른들 중에서 그 마법사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결론짓는다. 양떼와 함께 홀로 그는 항상 기사들을 귀족들의 사냥개로 여겼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에롤 언덕에는 더 이상 마수가 없으니 사냥이 어떻게 됐을지 양치기는 궁금해한다. 한편 마법사는 숲속을 걸으며 주변에 정말로 마수가 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야기 전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객은 전투의 흔적을 보지만 그 생물의 기운은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그는 나무를 보며 마수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사냥당했는지 궁금해한다. 남자는 누가 그 괴물을 쓰러뜨렸을지 그리고 촌장이 자신 외에 다른 마법사를 불렀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수가 쓰러졌다는 것이기에 검객은 안도한다. 갑자기 마법사는 이상한 것을 느끼고 그의 안도하던 표정이 완전히 바뀐다. 화들짝 놀란 남자는 사악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돌아선다. 그 순간 거대한 발톱을 가진 괴물의 앞발이 그의 앞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그 생물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을을 공격했던 마수의 기괴하게 썩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그것이 괴물의 시체로 만들어진 꼭두각시 시체 인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충격에 빠진 남자는 대체 세상에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의아해한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거대한 생물은 달려들어 그림자 같은 발톱으로 그를 으스러뜨리려 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마법사는 피하고 괴물의 일격은 땅에 분화구를 만든다. 그는 만화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며 어떤 마법사도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방문객은 날아올라 강력한 에너지 폭발로 시체 인형을 공격한다. 그는 마수를 쓰러뜨린 것이 마법사라고 확신하지만 왜 이런 상태로 내버려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경험 없는 자가 이 마수를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풋내기 기사일 거라는 생각은 접는다. 화염구를 만들며 그는 이런 짓을 한 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그는 이 일을 끝내야만 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공격할 준비를 한다. 남자는 그림자 같은 생물을 향해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발사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체 인형은 그의 마법력을 무효화시킨다. 충격을 받은 마법사는 이 마수의 만화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생물이 숲속으로 사라져 그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그는 괴물이 마법을 이용해 반격할 생각임을 알아차리고 숲속에서 그것을 찾는다. 그 순간 적의 그림자가 가엾은 마법사의 바로 뒤에 은밀하게 나타난다. 그 생물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가시로 가득한 꼬리로 그를 공격한다. 반응할 틈도 없이 남자는 정통으로 맞아 팔에 상처를 입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충격의 힘으로 그는 멀리 날아가 숲의 풀밭 위를 구른다. 땅에 누워 그는 이 근처에서 이런 수준의 괴물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생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마법사는 이것이 자신의 끝일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노검객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싸우지 않고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 마수를 함께 데려가겠다고 다짐한다. 그러자 남자는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을 위해 모든 만화를 손에 집중시킨다. 그러자 생물은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움직인다. 마법사는 집중하며 전력을 다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망설임 없이 그는 뛰어올라 반격을 위해 괴물을 향해 날아간다. 갑자기 숲 한가운데 작은 푸른 빛이 나타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갑자기 강렬한 푸른 빛이 허공을 가르며 가엾은 노인을 끝장내려던 마수를 덮친다.
이에 여행자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온 공격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의문의 일격을 맞고 괴물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져 마침내 숲 한가운데서 움직임을 멈춘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노인은 고개를 들고 이 모든 소동 후에 괜찮은지 묻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구원자가 다름 아닌 이제는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양치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인공은 방문객에게 다가가고 긴장된 분위기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자 노검객은 진실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뜨며 청년이 실은 매우 강력한 마법사인지 묻는다. 놀랐지만 노기사는 영웅이 자신의 집에서 대화하는 내내 왜 정체를 숨겼는지 묻는다. 그리고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왜 소년이 돕기로 결심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청년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자신의 새로운 친구에게 매우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순간 장면은 주인공의 집 나무 바닥에서 개 한 마리가 쉬고 있는 기억으로 바뀐다.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은 반려동물이 발치해서 평화롭게 쉬는 동안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방문객의 기술이라면 다른 곳에서 일하며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호기심에 주인공은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토록 연민을 느끼는 이유가 그들의 삶에 무엇이 그리 슬픈 것인지 묻는다. 한숨을 내쉬며 노기사는 그들이 이 잔혹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살아간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젊은 양치기는 모든 마법사가 신들의 힘을 물려받고 자신만의 운명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무력한 평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모든 동료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교훈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화 중에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나타난다. 그는 이 거대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순간 충격의 힘이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 숲 전체를 휩쓸며 악과의 전투를 영원히 끝낸다. 숲을 달리며 마법사는 그 생물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오직 귀족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청년에게 촌장에게 경고하라고 말한다. 홀로 검객은 괴물과 싸워 도망칠 시간을 벌 준비를 하지만 노기사는 자신이 허풍을 떨었을 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양치기가 그의 말을 끊고 모든 것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청년은 마지막 공격이 통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고 돌멩이 하나가 빛난다. 이에 검객은 충격을 받고 청년이 전력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지 묻는다. 노기사코르는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러자 여러 개의 돌이 강렬한 푸른 에너지를 띠고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힘을 해방하고 그가 단순한 도망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자신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밝힌다. 떠다니는 바위들에 둘러싸인 채 젊은 마법사는 거대한 그림자 생명체와 맞설 준비를 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청년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궁금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나이든 기사는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외친다. 그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괴물은 이미 주인공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고 있다. 망설임 없이 양치기는 공기를 가르는 강력한 푸른 에너지 광선을 발사한다. 노련한 기사는 자신이 거의 반응할 수 없었고 이제 싸움에 방해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빛나는 손을 내린다. 마법사는 이제 자신의 의무가 저 청년의 재능이 꽃피도록 돕는 것이라고 결심한다. 바로 그때 영웅은 숲의 일부를 파괴하는 압도적인 만화 폭발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자신의 공격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스럽게 투덜거린다. 그러자 그는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그의 발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괴물의 몸을 그대로 통과한다. 검사는 필사적으로 유령은 물리적인 공격으로 상처 입힐 수 없다고 소리친다. 생명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양치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 묻는다. 나이든 남자는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하고 소년이 손을 내밀자 그는 청년이 번개의 힘을 사용해도 이길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와 함께 불꽃이 괴물을 덮쳤지만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주인공은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노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마법사는 다른 생명체에게 힘을 사용하려면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노련한 기사는 청년에 대해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투란이 한 번도 만화를 흡수한 적이 없으며 그래서 그 짐승이 유령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이든 마법사는 청년이 훈련도 없이 이미 강하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와 함께 그는 청년에게 불을 만들어낸 다음 그 생명체에게 쏘라고 소리친다. 그는 불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제어하려면 많은 훈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청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즉시 그것을 해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인공은 땅을 힘껏 밟고 공격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림자 괴물을 향해 화염구를 발사한다. 공격은 생명체의 눈의 정통으로 명중하여 거대한 화염 폭발을 일으킨다. 충격과 함께 유령의 몸은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노련한 기사는 그에게 집중을 유지하고 공격에 계속 만화를 주입하라고 소리친다. 그는 청년이 유령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고 경고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영웅은 그것을 끝내기 위해 모든 힘을 불꽃에 집중한다. 그렇게 괴물은 강렬한 불의 소용돌이에 의해 완전히 제거된다. 전투가 끝나자 노련한 검사는 마침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는 그것이 터무니없이 강한 높은 수준의 유령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양치기는 혼자서 그 생명체를 물리쳤다. 그러자 청년은 정말 다 끝난 것인지 묻고 마법사는 그의 힘에 감명받는다. 기사는 또 다른 유령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화를 흡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청년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노련한 기사는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상상을 하라고 말한다. 조언에 따라 주인공은 눈을 감고 만화를 흡수하기 위해 집중한다. 그러자 녹색 에너지가 생명체의 잔해에서 청년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그가 집중하는 동안 녹색 만화는 주인공의 손에 완전히 흡수된다. 그의 눈은 방금 몸으로 들어온 에너지와 같은 색으로 강렬하게 빛난다. 그러자 만화는 그의 온몸을 흐르며 처음으로 그의 힘의 통로를 드러낸다. 노련한 기사는 그 장면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청년이 놀라운 감각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년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거의 믿을 수 없다. 그러자 남자는 만화를 흡수한 것이 처음인지 묻고 양치기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검사는 만화가 천천히 성장하며 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흡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이 청년의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의 잠재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젊은 양치기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결론짓고 영웅은 긴장한다. 마법사는 그의 주의를 끌고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소년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절을 하고 사과하며 청년이 어느 귀족 가문 소속인지 묻는다. 그러자 양치기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노련한 기사는 놀라 그를 쳐다본다. 그는 남자에게 먼저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하고 마법사는 마침내 다친 팔을 알아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검사는 팔에 제대로 붕대를 감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테이블에 앉아 남자는 자신의 무례함과 청년을 싸우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며 아버지를 모르는 평범한 양치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법사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하고 남자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동의한다. 그러자 노련한 기사는 왜 그렇게 강력한 마법사가 양치기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묻는다. 청년은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부탁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머니가 만약 귀족들이 그를 발견하면 그는 쓰고 버려지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한다. 노련한 기사는 청년의 어머니가 매우 현명했다고 말하고 소년은 예상치 못한 말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 여인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양치기는 그녀가 단지 과보호했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마법사들의 위대한 힘은 항상 갈등을 불러온다고 설명하며 20년 전 귀족 가문들 사이의 전쟁을 언급한다. 그 순간 아라비안 가문과 자하르 가문 사이의 전투가 보여지는데 불행하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라비안 가문을 섬겼던 3,000명의 기사 중 900명 이상이 격렬한 충돌 중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는 슬프게도 그의 모든 친구와 지인들이 살아남지 못한 그 3분의 1에 속했다고 회상한다. 그는 적에게 제거된 친구들과 심지어 가족까지 기억하며 오직 노련한 기사만이 생존자로 남았다. 그와 함께 방랑자는 전사의 삶이 평범한 평민의 삶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청년의 어머니가 그의 재능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지적하고 영웅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방문객은 자신이 숙련된 검사임을 인정하지만 청년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유령을 물리쳤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양치기의 잠재력이 귀족 수준이며 아마도 모든 재능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을 지킨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기사였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는지 묻고 남자는 드문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그 순간 노련한 기사는 청년이 저 언덕을 떠나 세상의 다른 곳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양치기가 왜냐고 묻자 노인은 인류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남자는 소년이 아직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었다며 재빨리 사과한다. 그는 혈통 능력이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며 그것이 사회계층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마법사는 너무 쉬워 보였던 주문이나 만화가 필요 없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는지 묻는다. 영웅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단지 만화의 힘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마침내 청년은 자신의 예리한 후각을 언급하고 남자는 좋은 코가 실제로 혈통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확언한다. 나이든 마법사는 투척 무기에 대한 기술을 갖는 것이 아라비안 가문의 특징이지만 꽤 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양치기는 남자에게 설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동의하지만 청년은 방문객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채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부른다. 그러자 검사는 갑자기 진지해지고 주인공은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다. 단호한 눈빛으로 노인은 소년의 능력이 어느 귀족 가문과 가장 유사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청년은 그가 어느 가문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묻고 노련한 기사는 신비로운 표정을 유지한다. 마법사는 양치기의 능력이 왕국의 위대한 귀족 가문 중 하나에 속한다고 밝히고 이 가문의 구성원들은 모두에게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다고 계속 설명한다. 그 순간 남자는 그것이 아라비안 가문과 싸웠던 위대한 라이벌인 자하르 가문이라고 밝힌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끔찍한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는다. 경쟁 가문의 이름이 젊은 양치기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는 충격적인 폭로에 완전히 정신을 잃는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여행 동반자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강력한 자하르 가문의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노련한 기사를 보며 청년은 자신이 지난 전쟁의 위대한 악당이었던 자들과 같은 저주받은 혈통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영웅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먼 친척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남자가 매우 차분하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자 침묵이 깨진다.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여행자는 그에게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는 청년에게 과거의 어떤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는 여전히 죄책감의 무게를 느낀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노인은 그것은 어른들의 상황이었으며 증오를 키우는 것은 고통을 끝없이 만들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청년은 남자가 어떤 종류의 후회를 느끼는지 묻고 노련한 기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되묻는다. 목초지 한가운데에 서서 영웅은 청년에게 산에서의 삶을 떠나라고 제안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묻는다. 남자는 만약 청년이 힘을 추구한다면 그의 비범한 재능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하르 가문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놀란 소년은 노련한 기사가 자신의 좋은 성품과 마음의 순수함을 완전히 믿는다는 말을 듣는다. 남자는 양치기가 낯선 일을 구하기 위해 평생의 비밀을 걸었을 때 그의 다정함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노인은 그 청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끔찍한 새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주인공이 아직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합니다. 주인공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생각이 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확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주인공은 마침내 언덕을 내려와 남은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힙니다. 노련한 기사는 그 용감한 선택에 기뻐하지만 그의 건강 때문에 갑작스럽게 떠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 양치기는 친구의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만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깊은 다정함을 보여줍니다. 집 창밖을 내다보며 남자는 그 청년이 진정으로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 밝은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노련한 기사는 마법을 사용하려면 만능의 열쇠인 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양치기는 이에 대해 생각하지만 마법사는 그 힘이 이름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청년은 만화를 마법과 결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남자는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검사는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그 난이도는 혈통,
친화력, 그리고 인과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귀족에게 적용되는 가문에 의해 결정되는 혈통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부상을 예로 들고 청년은 마법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지만 남쪽의 레비스타 혈통은 가문의 힘이기 때문에 훈련 없이도 치유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친화력에 대해 묻고 노련한 기사는 그것이 익숙함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이해하고 그것을 마치 돌을 던지는 것처럼 화염구를 만든 것에 비유합니다. 검사는 동의하며 단지 불꽃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같은 속도나 화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 인과율이라고 밝힙니다. 남자는 만약 청년이 만화만으로 자신을 직접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그는 인과율이 부족하여 결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머그잔에 시연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마법사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시연을 본 양치기는 이제 그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려면 화염구를 던지는 것과 같은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에 노련한 기사는 감명받아 청년이 학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며 농담까지 하지만 청년은 평범한 동물들을 조종할 수 있는데 왜 마수들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들 사이의 큰 차이점은 그 생물들이 지닌 만화라고 밝힙니다. 주인공은 좋은 마법사는 만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청년은 자아르 혈통도 특별한 마법이 있는지 묻고 남자는 그들이 추적에 능하다고 확인해줍니다. 그 말에 노련한 기사는 그 능력을 사용해보라고 도전하고 양치기는 즉석에서 그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소리도 냄새도 감지되지 않기를 바라며 집중합니다. 그 순간 그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자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기사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청년의 마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의자에서 사라지며 바닥에 황금빛 흔적만을 남깁니다. 감명받은 검사는 더 이상 눈앞에 청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법이 성공했다고 확인합니다. 남자는 과거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능력의 힘을 보고 긴장합니다. 소년이 주변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에 방은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마법사는 방에 다시 나타나 주문이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노련한 기사는 이것이 무서운 능력이며 아라비안 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투명화는 무적이 아니며 약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자는 그에게 몇 가지 훈련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하지만 청년은 적을 돕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기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상처까지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노인은 주인공의 인품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촌장은 양치기가 양을 팔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아 소리칩니다. 여행 채비를 마친 주인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촌장과 마주합니다.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써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공정한 가격에 양을 사지 않으면 모두 풀어주고 떠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에 전에 맞았던 남자가 양치기의 위협에 겁을 먹고 촌장을 부릅니다. 촌장은 청년이 한번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립니다. 그는 청년에게 동전 주머니를 건네주며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노인은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두 여행자는 마침내 마을을 떠납니다. 그때 양치기는 마을이 마법사에게 보상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기사는 마술을 물리친 것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동의하고 두 사람은 흙길을 따라 여정을 계속합니다. 숲에 도착하자 검사는 그 지점에서 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함께 여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혼자가 더 편하다고 설명합니다. 청년은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가 받은 모든 도움과 가르침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기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주인공에게 여행 중 몸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청년도 미소를 지으며 언젠가 미래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은 코른의 모습이 길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나중에서야 주인공은 그 노련한 기사가 자신에게 격식 차려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존경할 만한 아버지 같은 존재를 항상 바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기사는 주인공이 언젠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황량한 사막의 모래 위에 찍힌 청년의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그곳의 바위 절벽으로 가득한 풍경 사이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홀로 주인공은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그 광활하고 위험한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는 고독한 여정을 계속하며 바람과 먼지로부터 눈을 가립니다. 갑자기 청년은 멀리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들이 여행하는 상인들인지 궁금해합니다. 청년은 사막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여행하는 상인들인지 궁금해합니다. 도움을 받을 기회에 들떠 청년은 그 무리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는 길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무리의 우두머리는 그가 누구기에 길을 막느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길을 따라가면 무라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주인공은 이해합니다. 청년은 정보에 감사하며 사막을 통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남자들 중 한 명이 그가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냥 떠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으로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무리 전체가 칼을 뽑아들고 청년에게 즉시 가방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마침내 함정에 빠졌고 그들이 사실은 도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미소를 지으며 거기서 누가 죽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넘겨주면 모두에게 수고를 덜어줄 것이라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평범한 도적이 아니며 기꺼이 목숨을 앗아갈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 노련한 기사와의 훈련 기억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인과율과 강력한 공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회상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사막에서 막 시작되려는 싸움에 매우 유용할 것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그들을 자신의 첫 훈련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도적 중 한 명은 청년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하고 그들 중 한 명은 소년이 마치 마법사인 것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손에서 빛이 나면서 주인공은 도적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도적들을 엄청난 힘으로 멀리 날려버리는 바람의 회오리를 만듭니다. 청년은 손으로 바람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무에서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만화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쓰러진 도적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고 청년은 자신의 힘에 놀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물을 꺼내 적들을 향한 새로운 주문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액체는 사막 공중에 떠있는 날카로운 얼음창으로 변합니다. 주인공은 여러 개의 얼음 투사체를 만들어 도적들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도적 중 한 명은 마법사의 힘에 과시해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그러자 얼음창들이 날아가 적들 중 한 명을 꿰뚫고 그는 쓰러져 패배합니다. 그는 그 주문이 물 근처에서 더 유용할 것이며 돌을 던지는 것이 여전히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는 그가 마법사인 줄 몰랐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도적들은 청년이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듯 땅을 단호하게 밟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법을 사용해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돌기둥을 만듭니다. 순수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산적 두목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처참했고 모든 도적들은 젊은 마법사의 힘에 패배하고 맙니다. 주인공이 두목에게 다가가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대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사일 수도 있는데 왜 계획도 없이 공격했는지 묻습니다. 젊은이는 산적의 대답이 자신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두목은 젊은이가 예의를 차렸기에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젊은이는 그 산적으로부터 매우 유용한 교훈을 얻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 말에 두목은 희망에 차서 젊은이가 정말로 목숨을 살려줄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물방울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떠오르고 그는 주인공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에 기억이 시작되고 그는 양치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산적들에게는 절대 동정심을 갖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그 단호한 조언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동정심 때문에 한 명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결국 1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충분히 지체했으니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모래에 난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 젊은이는 사막을 가로질러 계속 나아갑니다.
그가 걷는 동안 처음으로 강하고 명확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을 응시하며 방금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은이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스승의 경고 때문에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되새기자 혼란스러웠던 그의 마음은 마침내 진정되고 그는 계속 나아갑니다. 긴 여정 끝에 주인공은 마침내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에 도착합니다. 젊은이는 그 풍경에 감명받아 자신이 보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그는 그 중심에 거대한 성이 있는 큰 도시를 발견합니다. 표지판은 그가 번화한 작은 도시 무라이에 도착했음을 알려줍니다. 주인공은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감명받습니다. 심지어 건물들의 건축 양식조차 그가 자란 마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적이는 시장을 걸으며 주인공은 마침내 활기찬 대도시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과일 가판대로 다가가고 상인은 큰 열정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상인이 무엇을 사고 싶은지 묻자 양치기는 지금은 손님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는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찾으라는 노련한 기사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인의 기분은 바뀌고 그는 당장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면 떠나라고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 무례함에 혼란스러워하며 묻기 전에 먼저 사야 한다는 비밀 규칙이라도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사과 몇 개를 가리키며 그 붉은 과일들의 가격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남자는 가격이 2듀핏이라고 대답하며 그 젊은 외국인을 큰 호기심으로 관찰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동전을 세기 시작하고 상인은 다른 종류의 지불수단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매를 마친 후 주인공은 여관의 위치를 묻고 길을 따라가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조언을 따라 그는 술집과 숙소를 겸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리나라는 이름의 젊은 직원이 매우 친절한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소녀가 젊은이의 외모를 칭찬하는 동안 새로운 손님은 하룻밤 묵는 비용을 묻습니다. 그녀는 하루 숙박료가 16듀핏이라고 대답하고 주인공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머물기로 동의합니다. 이에 여행자는 돈주머니를 건네지만 아주 중요한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점원은 돈을 받으며 젊은이가 지금 그녀에게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매우 흥미로워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자 양치기는 근처에 현상금이 걸린 몬스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만화를 흡수하고 동전도 더 모으기 위해 이 생물들을 사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 말을 보며 침묵에 빠지고 주인공은 왜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레나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시청을 언급해 젊은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점원은 놀라며 시청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그를 촌뜨기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공적인 일들이 처리되며 직원들은 지역 영주를 위해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그곳이 아마 이미 문을 닫았을 테니 내일 일찍 가보라고 알려줍니다. 리나는 그 역시 몬스터 헌터인지 묻지만 젊은이는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냥을 통해 마법사가 된다는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의 목표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손을 만지며 그것이 그저 현지 사람들의 어리석은 미신일 뿐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갑자기 한 건장한 남자가 끼어들어 그것은 사실이며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미덴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는 마법사가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몬스터 헌터는 젊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끼어든 것을 사과하지만 주인공은 흥미를 느끼고 그 남자에게 사냥으로 마법사가 되는 이야기에 대해 더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루해하며 소녀는 마법사들이 사냥으로 강해진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메다는 자신과 그의 일행이 바로 강력한 마법사가 되기 위해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젊은이는 일행 중에 이미 마법사가 된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는 도시 전체에 단 4명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는 그러고 나서 젊은이의 옷을 보고 그가 정말로 사냥할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신의 새총을 보여주고 헌터는 그것이 전투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노련한 헌터는 그 무기를 분석하고 그것으로는 토끼나 여우 같은 작은 몬스터들을 사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그룹에 명사수가 한 명 더 필요했다며 그에게 합류하라고 초대합니다. 주인공은 몬스터 헌터의 예상치 못한 초대에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지만 제안을 거절하고 나중에 잠시 쉬기 위해 방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젊은이는 그날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했는지 회상합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배낭을 보며 아직도 자신이 정말로 마을을 떠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그의 손은 푸른 만화로 빛납니다. 갑자기 젊은이는 여관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2번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는 경계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 순간 여관에서조차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는 노련한 기사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검사는 도시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교훈을 기억하며 그 메시지를 확실히 이해했음을 떠올립니다. 현재로 돌아와 젊은이는 만화를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들키지 않고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엿보기 위해 문에 작은 틈을 엽니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의 눈은 온전한 집중력과 경계심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점원인 리나가 있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벌써 자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이 혼란스러워하자 그녀는 방이 춥다고 생각해서 그를 따뜻하게 해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젊은이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소녀는 암시적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들리는 그대로의 의미라고 말하며 수줍은 표정으로 문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약간의 돈을 받고 함께 있어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얼굴에 다 드러나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눈을 감고 깨달음을 얻은 수도승의 표정을 짓습니다. 점원은 젊은이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습니다. 나이든 마법사가 필사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검사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은 병을 옮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젊은이는 욕망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던 스승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헥토라져 떠나고 주인공은 도시에서의 삶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그는 처음엔 과일 가게, 이제는 내나까지 도시들은 꽤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몬스터 헌터 중 한 명이 그의 두목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는 두목이 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신참을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묻습니다. 미대는 그 젊은이의 거만한 태도가 완벽한 몬스터 미끼가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소녀는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그의 무기가 걱정되었습니다. 헌터는 신참이 자기 곁에 붙어 있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벽 너머로 대화를 들으며 침대에서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어쩌면 도시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차갑고 무정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깨닫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마침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거대한 시청으로 갑니다. 안에서 한 직원이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이 그가 공무원이냐고 묻자 남자는 자신이 달리 무엇으로 보이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몬스터를 사냥하러 왔다고 말해 공무원을 놀라게 합니다. 그 순간 양치기는 세상이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던 노련한 기사를 떠올립니다. 그 마법사는 세상이 선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좋은 대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마법사임을 밝히면 평민들이 그를 존경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로 돌아와 직원은 청년에게 마물 사냥 의뢰서를 건넨다. 그는 청년이 포스터를 가져갈 수 없으니 보고 나서 돌려줘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림을 본 주인공은 까마귀냐고 묻고 남자는 그게 고양이로 보이냐며 그를 놀린다. 직원은 만화가 흩어지지 않으면 유령이 되니 마물의 시체를 가져오라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이미 알고 있으며 마물의 시체를 버리는 것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말한다. 그 말에 그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자 청년은 기사들은 사냥을 하지 않냐고 묻고 남자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기사의 임무는 도시 밖에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리는 경멸하며 이런 일은 청년 같은 무법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청년은 자리를 뜬다.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며 남자는 밖에서 시체 하나가 더 쌓이겠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까마귀 마물의 눈이 강렬하고 사악한 빛을 내며 떠진다. 하지만 그 마물은 이미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홀바닥에 쓰러져 있다. 직원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하며 내려다본다. 주인공이 매우 빠르게 마물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모두가 감탄한다.
그러자 청년은 혼자서 그 마물을 물리쳤다고 확인시켜준다. 그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묻고 관리는 더듬거리며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그 말과 함께 남자는 동전 주머니를 건네며 청년에게 가서 좀 쉬라고 말한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시체를 분석하며 날개가 온전한 것에 감탄한다. 그때 관리 중 한 명이 주인공이 아직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접수처의 남자는 여관에 가지 않고 아직도 홀에 있냐고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 지역에 사냥할 만한 다른 마물이 있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충격받은 직원은 청년이 더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장면이 전환되고 여관 메뉴 중 가장 비싼 요리들이 식탁에 차려져 있다. 리나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그 같은 사람이 사흘 만에 마물 30마리를 해치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말하고 젊은 주인공은 행복하게 음식을 즐긴다. 하지만 청년은 돈이 이번 여정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라고 진지하게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마물의 만화이며 그 덕분에 훨씬 더 강해졌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노련한 검사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만화가 몇 배나 증가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한계를 느끼고 약한 마물의 만화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관 종업원은 청년이 방금 그녀에게 한 말에 혼란스러워한다. 그 모습에 주인과 소녀는 텅 빈 식탁을 보고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먹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남자는 청년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는다고 말하고 리나는 그가 맛있게 먹어서 기뻐한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맛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누군가 그를 멈춰 세운다. 한 건장한 남자가 주인공의 주의를 끌기 위해 뒤에서 그의 옷을 잡는다. 그러자 불량배 무리가 그를 막아서며 혼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냐고 묻는다. 그들 중 하나가 그를 멸치라고 부르며 청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덩치는 동료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제안하며 그의 뺨을 때리려 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쉽게 그 공격을 막자 공격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차분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그 남자에게 약간의 자선을 원하지 않았냐고 비꼬듯 묻는다. 불량배는 화를 내며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말하며 전력을 다한 주먹을 준비한다. 청년은 피하고 강력한 일격을 날려 적을 엄청난 힘으로 날려버린다. 지체 없이 다른 불량배가 나무 벤치를 잡고 주인공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하지만 청년은 한 손으로 공격을 막고 순식간에 벤치를 산산조각낸다. 강한 악력으로 주인공은 다른 공격자의 뺨을 아주 쉽게 비튼다. 그리고 손에 빛을 발하며 젊은 마법사는 바닥에 쓰러진 불량배를 끝장낸다. 종업원 리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소란을 멈춰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는 여관 안에서는 싸울 수 없다며 있는 힘껏 소리친다. 잠시 후 불량배 무리가 고개를 숙이고 싸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보인다. 주인공의 방으로 돌아와 미대는 그 둘에게 따끔하게 말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최근 돈이 부족해서 청년을 보고 질투가 났다고 설명한다. 그 말에 두 불량배는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더듬거리며 사과한다. 그러자 청년은 상황이 힘드냐고 묻고 사냥꾼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마대는 주먹을 쥐며 사흘 정도면 반갑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마물 사냥꾼에게 동전 주머니를 내민다. 남자는 놀라고 주인공은 자신을 초대해준 친절에 대한 보답이라고 설명한다. 마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청년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 대가로 정보를 요구하고 사냥꾼은 그게 자신의 전문 분야라며 기뻐한다. 장면이 전환되어 여러 건물이 있는 무라이시의 전경이 보인다. 주인공은 절벽에서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사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준비한다. 그는 미덴이 다음 도시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이제 그곳으로 향할 때라고 생각한다. 청년은 그 정보가 유용했고 마덴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그는 그를 쿄른과 비교하며 경험은 부족하지만 마덴이 더 순수하고 친절하다고 결론 내린다. 갑자기 주인공은 무언가를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뜬다. 예리한 후각으로 주인공은 공기 중에서 익숙하고 매우 걱정스러운 냄새를 감지한다.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바라며 그는 숲속을 고속으로 달린다. 그 순간 청년은 싸움의 흔적을 나타내는 나무의 거대한 발톱 자국을 발견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숲속의 파괴 흔적을 계속 따라간다. 갑자기 그는 심각하게 다친 사람을 발견하고 끔찍한 장면에 맞닥뜨린다. 청년은 그 남자를 알아보고 그가 마덴의 사냥꾼 일행의 일원임을 기억한다.
차가운 시선으로 마법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상황을 분석한다. 부상당한 사냥꾼의 눈은 생기가 없어 그가 부상을 이기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옆에는 선홍색으로 물든 땅 위에 동전 몇 개가 흩어져 있다. 몸을 웅크린 채 주인공은 미덴과 그의 일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서 아직 살아있는 다른 팀원을 발견한다.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는 토끼라는 단어를 말하고 청년은 혼란에 빠진다. 피 묻은 입을 한 토끼의 무서운 이미지가 갑자기 장면에 나타난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는 여러 구의 시체를 보고 그들 모두가 한마물의 희생자임을 깨닫는다. 그때 붉은 눈과 뿔을 가진 거대한 토끼처럼 생긴 마물이 나타난다. 주인공은 살인마 같은 야수와 마주하기 위해 재빨리 몸을 돌린다. 예고 없이 마물은 젊은 마법사를 공격하기 위해 고속으로 돌진한다. 청년은 그 마물의 속도에 놀라 공격에 거의 반응하지 못한다. 주인공은 간신히 피하고 토끼는 잠시 멈춰 증오의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러고는 만화를 집중하여 다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공기 장벽을 만든다.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으로 주인공은 공기 공격을 발사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는 괴물 같은 마물을 향해 강력한 바람의 칼날을 발사한다. 공격이 토끼에게 명중하지만 토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방어해낸다. 마물은 꼬리를 채찍처럼 사용하여 공기 장벽을 산산조각낸다. 주인공은 그 마물이 투척 무기를 방어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겁게 발을 구르며 토끼는 젊은 마법사를 짓밟기 위해 다시 돌진한다. 야수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마지막 공격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인공을 향해 돌진한다.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마물은 아래에 있는 목표물에 완전히 집중하지만 청년은 제때 피하고 마물은 공격으로 땅만 칠 뿐이다. 지체 없이 마물은 추격을 계속하기 위해 고속으로 달린다. 주인공은 가까이 다가가 거대 토끼의 얼굴에 직접적인 만화 공격을 가한다. 충격의 마물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주인공은 그 틈을 타 뒤로 물러선다. 그는 거리를 벌리고 다음 수를 생각하기 위해 뒤로 점프한다. 그 순간 마물의 온몸이 황금빛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자 마물은 다시 돌진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인상적인 속도로 돌진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토끼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여러 개의 잔상을 만들어낸다. 청년을 혼란시키고 조준을 어렵게 하기 위해 지그재그 패턴으로 계속 움직인다. 전투로 인해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연기 속에서 괴물은 주변의 나무 몇 그루를 파괴하며 맹렬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장면은 그 생물이 발과 등에서 약간의 피를 흘리며 부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피 묻은 입을 한 괴물 토끼는 마침내 청년에게 패배하여 땅에 쓰러집니다. 전투가 끝나자 주인공은 공터에 굳건히 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는 지체 없이 괴물의 모든 만화를 흡수하기 위해 그 시체에 다가갑니다. 영웅은 힘을 흡수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막대한 양의 녹색 에너지가 청년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흡수된 만화가 이전의 표범 괴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자신이 받고 있는 터무니없는 양의 힘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살아남은 사냥꾼이 그를 마법사라고 부르자 청년은 놀랍니다. 영웅은 이를 인정하고 남자는 왜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묻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사냥꾼은 그들 중 누구도 유품을 남길 가족이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대장 메단과 모두가 함께 공유했던 꿈을 기억합니다. 회상이 시작되고 메단은 도서관이 있는 오렘이라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메단은 청년이 마침내 자신이 한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청년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묻지만 사냥꾼은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법사만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히고 영웅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현재로 돌아와 사냥꾼은 결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영웅은 메단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대도시 오렘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그는 슬픈 눈빛으로 사냥꾼 친구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메단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며 떠나갑니다. 긴 여정 끝에 청년은 마침내 활기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작은 도시 무라이에 감명받았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표지판은 그가 거대하고 번화한 곳인 대도시 오렘에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문 앞에 긴 줄에 합류합니다. 입구의 경비병들을 보며 영웅은 그들이 대도시답게 범죄자를 찾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갑자기 경비병 중 한 명이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치자 청년은 그 명령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역겨운 표정으로 남자는 청년을 가리키며 그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비병은 그렇게 더러운 옷은 본 적이 없다며 불평하고 들어가기 전에 씻고 오라고 말합니다. 도시에 들어서자 그는 마침내 거대하고 웅장한 탑인 대도서관을 발견합니다.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그는 이곳이 미덴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영웅은 그 구조물에 감명받고 그것이 마법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는 문으로 다가가 입구를 지키던 두 경비병의 주의를 끕니다. 청년은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은 도서관은 마법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망설임 없이 주인공은 자신이 마법사임을 밝히고 경비병은 완전히 충격받은 채 그를 쳐다봅니다. 남자는 화를 내며 자기 앞에서 마법사인 척하다가 끌려나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는 청년 같은 사람이 마법사일 리 없다며 그를 밀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손이 붉은 만화로 빛나자 경비병은 아연실색합니다. 노련한 마법사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는 마법사들은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화를 감지함으로써 상대 마법사가 자신보다 강한지조차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의 눈이 강렬하고 매우 무서운 붉은 만화로 빛납니다. 그러자 경비병은 청년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압력에 뒤로 나가떨어집니다. 땅에 쓰러진 남자는 동료가 재빨리 그를 일으켜주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청년이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 귀족 계급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발투스 가문의 기사라고 소개하며 청년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묻습니다. 영웅은 들어가기 위해 말해야 하냐고 묻고 경비병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발투스 가주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기사는 귀족 가문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청년은 호화로운 욕조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청년은 들어가는 절차가 이보다 훨씬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순간 한 하녀가 매우 수줍은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녀들은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청년의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떻게 3명의 젊은 여성이 목욕을 돕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색하게 영웅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하녀들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동시에 그들 중 한 명은 중요한 손님 시중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에 그는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소녀들은 매우 안도하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목욕 후 하녀 중 한 명은 청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감명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고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새 옷을 입은 영웅은 그녀가 그렇게 반응할 만한 것이 자기 얼굴에 뭐라도 묻었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사과하며 귀한 손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잠시 넋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용서할 것은 없지만 너무 격식 없이 말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웅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눈앞의 광경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붉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큰 호기심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소녀는 그에게 거지처럼 나타난 손님이 맞냐고 물으며 그를 놀립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목욕하고 새 옷을 입으니 이제 왕자님 같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자신을 투란이라고 소개하고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 집안의 귀족인 아젤라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어느 가문 소속인지 묻지만 청년은 그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귀족 여성은 그가 자신의 출신을 말해주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녀는 그가 정체를 숨기고 있으니 작은 게임을 할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주황색 만화가 홀 전체를 감싸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청년을 놀라게 합니다. 붉은 머리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달라고 외칩니다. 그녀는 귀족 여성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압력에 충격받은 청년의 만화를 보길 요구합니다.